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팔았다라고 과세 거래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담보의 제공이 있죠. 우리 담보의 제공은 우리 회계상에서 거래도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주라든지 물건이 인도되는 행동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의 제공은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 포괄적 양도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간주 공급에서 폐업시 잔존 제어가 있죠. 자, 그럼 우리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던 사업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나는 폐업이고 다른 사람은 개업이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그죠? 그럼 그때 나는 폐업인데 이걸 폐업시 잔존 제어로 해서 그럼 재고 자산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에 우리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제가 장난감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과세품이라서 과세 사업하고 팔려고 사올 때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건데 이걸 내가 그냥 문 닫으면 간주 공급에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 사람이 또 그 장난감을 팔았을 때 부가세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할 그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런 모든 의무와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건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문 닫는 것보다는 사업을 싸게라도 넘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또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 강제 경매, 우리 국세징수법 세금 안 내서 경매 들어가는 우리 공매라고 하는 거고, 민사집행법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 빌려준 사람들 돈 못 받았을 때 그럴 때 경매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뛰어넘었네요. 조세물납은 원칙적으로 세금은 물건으로 안 받아요. 원칙적으로 세금은 물건으로 안 받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하고 그때는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약 40% 정도로 내야 되는데 우리 건물이나 이런 걸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 현금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건물로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세법은 물건으로 받아요. 지방세제가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세금 안 내서 그런 걸 국가가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팔았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특정한 참고 증권의 양도라고 적혀 있죠. 참고 증권은 전제 조건이 임치물을 수반하지 않는 거예요. 임치물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건 컨테이너 창고 속에 물건이 없이 빈 깡통만 주고받는 거. 그건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속에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물건 가격 가지고 과세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치물을 수반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고 특별재난 지역에는 전액 무상으로 공급해야지 재화의 공급을 안 보는 거지 일부라도 돈을 받으면 그건 과세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다음 205페이지에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보면 자, 용역의 공급은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자기가 주요 자재나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다면 재화의 공급이고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 용역의 공급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염색 공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천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 회사로 염색을 의뢰를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한테 자기가 만든 천을 주면서 노란색으로 염색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는 노란색 염료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나의 염색 기술을 사용해서 염색한 후에 이걸 천을 만든 회사한테 넘기는 경우와 두 번째는 천을 주면서 이 색깔의 염료로 색을 입혀주세요라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염색하는 기술을만 제공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를 봤을 때에 지금 이 거래에서 우리가 주요 자재가 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염색할 때에 주요 자재는 이 염료가 주요 자재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주요 자재에
전부든 일부는 부담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을 안 했죠. 우리는 염색하는 기술만 제공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왜 구분하냐면 이 다음 챕터에서 할 공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공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느냐 용역의 공급으로 보냐에 따라서는 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지 기준되는 날짜가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염색 완료를 3월 31일 날 했고, 그래서 이걸 인도한 시점이 다음 날인 4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면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이때가 공급 시기예요. 공급의 경우에는 이때가 공급 시기인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인도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화의 공급은 인도했을 때고 용역의 공급은 공급 시기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염색 끝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럼 이 두 시점이 틀리니까 지금 용역의 공급으로 보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귀속되어서 신고해야 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일기 확정 신고 기간대에 우리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재화의 공급이다,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을 언제 공급 시기냐가 결정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 그 아래에 건설업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아래 표에 보시면, 자, 이 건설업의 경우는, 자, 건설업은 건물을 짓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집 파는 게 아니고. 그럼 건물을 짓는 기술인데, 자, 건설업 회사가 건물을 짓는데, 그럼 시행사한테 시멘트 사주세요, 콘크리트 사주세요, 뭐 벽돌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달라고 의뢰를 하나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쓰죠. 그러면 자기들이 주요 자재를 부담하는데, 이 건설업의 경우에는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로 가서, 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용역의 공급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용역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요. 과세를 해야 하는데, 자, 여기에 예외로 자가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 고치는 회사가 자기 회사 컴퓨터 고쳤다고 해서 그걸 너네 공급했다라고 해서 부가세 달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데, 현실적으로는 과세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가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리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시가로 공급한 걸로 봐요. 임대에 대해서는 시가로 공급한 걸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걸
우리 주고받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는 우리는 우리 시가로 공급한 걸로 해서 얘는 과세 거래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 다음 부수 재화의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뭐 여기 면세 섞여 있는데 면세 이런 거는 보지 말고, 자, 부수 재화의 공급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된 거래를 따른다. 주된 거래를 따른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에어컨을 팔았어요. 그럼 에어컨 파는 건 재화의 공급인데 에어컨 설치해 주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설치비까지 다 같이 받았는데 그럼 이걸 분리할 거냐 아니면 어느 걸 주로 갈 거냐인데, 에어컨 판 거는 에어컨 판 게 주된 거래죠. 그러면 에어컨 설치비까지 전부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또 자동차를 수리를 해요. 그럼 자동차를 수리를 하면 자동차 수리하는 건 용역의 공급이고 자동차 부속품 파는 건 재화의 공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공급했을 때 그럼 따로 분리할 거냐? 차 수리할 때 부속품 들어가면 같이 당연히 가격을 받겠죠. 그럼 주된 거래는 차 수리하는 거니까 그럼 부속품 가격까지 전부 다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된 거래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과세 면세는 이 기준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거 빼고 볼게요. 자, 다음 우리 과세 거래 중에 재화의 수입이라고 있죠. 자,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예요. 그럼 외국 회사로부터 물건 구입하기 위해서 물품 대금을 지급을 해요. 그럼 외국 회사는 우리 회사로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세관이 있는 쪽으로 물건을 먼저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관으로. 그럼 세관이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보세구역이라고 하죠. 그럼 보세구역으로 여기에 들어온 거는 이거는 우리는 과세 아직 수입이 아니에요. 수입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세관의 역할은 원래 관세를 받는 건데 관세만이 아니라 그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들이 있죠. 개별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혼자 생성되는 세금이 아니고 뭔가를 해야지만 따라 붙는 것들, 그런 걸 부가세라고 하는데 그런 세금들까지 다 같이 받아요. 자, 우리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영세율 취지가 기억이 안 난다면 영세율 우리 아직 안 했으니까 하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소비적 과세 원칙이라는 건 수출하는 물건은 부가가치세를 부과 안 하고 수입하는 물건은 부가가치세를 그 나라 세법에 맞춰서 과세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출하는 건 나중에 볼 거니까 수입하는 물건을 여기서 받아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10%를 부과해서 반입시킬 거라는 거예요. 소비하는 나라가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할 때 영세율로 보내고 영원으로 세금을 완전 면제시키고 그리고 수입할 때에 세관장이 물건 가격의 10%를 부과해가지고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세관장이 우리 회사한테 물건을 주겠다고 연락을 하면 그냥 우리가 물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를 줘야 되겠죠. 주고 세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건이 넘어올 건데 이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수입 신고 수리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수입 신고 수리일이 우리 재화의 수입의 공급 시기예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날 공급 시기라는 건 공급 시기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 우리 기준 날짜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 회사는 근데 과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럼 과세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줬죠. 그래서 난 사업자다, 부가세 부담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니까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해봐. 제시해주면 얘가
부가세를 받았다는 거래 징수의 의미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이 수입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돼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 금액은 내가 물건 산 거의 10%가 아니에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라고 말하는 그 세금들의 전부 다 이중과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부가가치세는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도 더하고 개별소득세도 더하고 나머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들과 친구들을 전부 다 더한 거에 곱하기 10%를 해서 이 금액을 산출해요. 세법은 내가 물건을 싸게 잘 샀는지 비싸게 잘못 샀는지 관심 없어요. 자기들의 기준 금액이 있고 그럼 그 금액의 10%만 받으면 되니까 이 10%를 만들기 위해서 명목가액으로 공급가액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금계산서를 줄 거예요. 어차피 가격은 이것만 줄 거, 돈은 이것만 줄 거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명목가액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만들기 위한 목표 받았다라는 증빙해 주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럼 207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207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에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첫 번째는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건 아무런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아무 짓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B 거래는 보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거 있죠. 보세구역 안에서 지게차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준다든지 그런 용역의 공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그냥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10% 일반 거래예요. 보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자, 그럼 우리 C 거래는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만 직접 외국으로 나간 건 아니죠, 아직. 그럼 이때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과세 그 영세율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10%의 거래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우리 D 거래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보세구역에서 국내 사업자, 이때가 우리가 과세 거래로 10%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D 부분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는 세관장이 거래 징수한다라고 우리 두 번째 줄에 적혀 있죠. 그럼 세관장이 거래 징수를 하는데 그때 우리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 공고가액은 면목가액으로 모든 세금들을 전부 다 더하고 적혀 있고 그거의 10%를 부과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208페이지에 이제 공급 시기. 자,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기준 날짜가 될 건데 이 날짜는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가 되고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가 되고 이날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 시기에 발생하는 회계상 거래나 그런 것들은 매입 매출 전표에 쓰는 거고 공급 시기 이외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 전표에 쓰는 거예요. 공급 시기에 맞춰서 부가가치 신고를 하는데 이걸 그냥 저렴한 표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이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 부가가치 신고랑 관계가 없으면 일반 전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 거래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시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은 우리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우리는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볼 건데 만약에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는 상대방이 이용 가능할 때, 자, 그리고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팔았다는 게 서로 확정될 때, 공급이 확정될 때요. 그럼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에서 세법은 우리 회사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매매 거래 있죠. 우리 현금 판매했던, 외상으로 팔았던, 할부 판매를 했던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인도했을 때 일반적인 공급 시기에 우리는 우리 공급 시기로 잡을 건데, 자, 우리
세법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할부라고 하는 건 단기 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할부는 그 회계상의 단기가 아니고 세법에서는 1년 이상에 걸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면 장기 할부고 그 이내에 일어나면 단기 할부예요. 우리 회계처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런 기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단기 할부할 때는 이런 조건인데, 자, 아래 바로 3번 넘어갈게요. 3번 장기 할부 판매나 4번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또는 공급 단위를 구해 갈 수 없는 것들 계속적으로 공급할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적혀 있죠. 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언제야 도대체? 서로 계약한 날인 거잖아. 돈 언제 주기로 한 거. 그죠? 그러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 약정한 날을 공급 시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3,6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그럼 10개월 할부를 할 때하고 두 번째 36개월 할부를 할 때. 있죠? 그러면 10개월 할부를 하면 우린 단기 할부죠. 그러면 매달 1일 날 돈 받기로 했다 볼게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러면 얘는 1월 1일 이때가 공급 시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급 시기는 인도 시점에 얘는 단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세금 계산서를 3,600만 원에 36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하나 발행하고 끝낼 건데 그런데 36개월 할부의 경우를 보면 이때는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면 100만 원씩 36번 받기로 했죠. 그러면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 해서 총 36번의 공급 시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과세 표준 뒤쪽에서 볼 건데 우리 과거에 다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과세 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매번 1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면 세금 계산서를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로 해서 똑같은 걸 36번 발행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 시기가 단기 할부의 경우에는 외상 판매든 현금 판매든 단기 할부든 인도한 시점 있으면 이때 한 번이 공급 시기인 거고 장기 할부는 계약서에 받기로 한 날에서 적혀 있는 날 있죠. 매달 1일 주기로 했다면 이날이 공급 시기인 거예요. 그럼 지금 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날을 공급 시기로 잡겠다는 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우리 중간 지급 조건부 뭐 완성도 기준 지급 이런 거 있죠. 완성도 기준 지급은 계약서에 몇 퍼센트 완성되면 얼마 주고 몇 퍼센트 완성되면 얼마 주고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금 언제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날 있죠. 그날이 공급 시기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우리 뭐 이번에 반환 조건부나 동의 조건부 그리고 기한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될 때고 다음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에 대한 경우 5번으로 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 이 앞에 제가 용의 공급, 재화의 공급 구분할 때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면 우린 재화의 공급으로 보죠. 그때 제가 4월 1일 날 인도에 있을 때 공급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공 계약이라더라도 인도 시점이 공급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재화의 간주 공급에서는 우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받은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거나 소비했을 때가 공급 시기인데 사업의 폐업 시의 잔존 제한은 우리가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한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물건을 팔아버린 걸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폐업일이 우리는 공급 시기가 될 거예요. 무인 자판기는 말도 안 되지만 자판기에서 돈을 뺄 때. 자, 그리고 아래 수출 중에 동그라미 가를 보면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및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 자, 이게 우리 앞쪽에 적혀 있는 게 내국 물품을 국외 반출하는 게 수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출의 공급 시기는 우리는 선적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209페이지에 용역의 공급 시기로 가면, 자, 용역은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자, 우리가 머리 미용을 하러 가면 그 머리 손질을 다 해줘야지 우리가 돈을 줄 거죠. 또 휴대폰 고치러 가면 휴대폰 다 고쳐야 돈 줄 거잖아. 네, 그런 걸 우리 용무라고 해요. 그럼 그 용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네, 그때인데, 자, 그럼 우리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판매는 재화의 공급하고 똑같이 약정 주의를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자, 특수한 경우라고 적혀 있죠.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자, 우리 간주 임대료 들어본 적 있나요? 거짓말. 우리 회계 1급 때 개정 과목 할 때 간주 임대료 세금 과목과 처리하라고 배우잖아. 그죠? 그때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이 간주 임대료는 뭐냐면, 자, 우리 간주 공급할 때처럼 간주예요. 그 임대료는 수익인데 임대료 받지도 않았는데 임대료 받았다라고 간주하는 걸 간주 임대료라고 해요. 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자, 보증금 1억이 있고, 그리고 월세가 그래서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의 임대는 우리는 과세 거래예요. 건물이든 토지든 임대는 과세 거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실이 여러분 회사 건물이 아니면 세금계에서 날라오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세입자한테 받아서 우리 부동산 임대업자는 과세관청에 50만 원을 낼 거예요. 550을. 그리고 사업자는 이 50만 원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자, 이 사업자가 계약하면서 건물주한테 부탁했어요. 시간 좀 지나면 우리가 돈이 생기니까 보증금 3억으로 늘리고 예를 들어 뭐 200만 원으로 좀 조절해 주세요 했더니 오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고 볼게요. 그럼 월세가 200이면은 부가가치세는 20만 원만 받아서 내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지고 봤을 때 부가가치세법이 가만히 앉아서 얘가 이걸로 바뀌는 거를 보고 있는 건 어이가 없겠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사업자한테 너 지금 보증금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임대료 수취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증금에. 그럼 정기예금 이자율은 지금 기준금리에 얼마 붙은 거라서 지금 이제 매우 낮아요. 1.8, 1.6 뭐 이 정도 하는데, 그럼 이만큼 임대료 받은 게 아닌데 너 이 이자율만큼은 임대료 받았다고 간주할 거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의 10% 가지고 오라는데, 자, 이건 이따 우리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 하면서 볼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취지를 말한 이유는 지금 실제로 받은 건가요? 받은 거 아니죠. 근데 부가세법이 지금 받고 싶다는 거잖아. 억지 부리는 느낌 들죠?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4번 받고 싶어서 하는 표현이 뭐냐면, 공급 시기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해서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할 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년에 4번 받고 싶다. 그래서 공급 시기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잡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적혀 있는 게 그 날짜예요. 그럼 두 번째, 이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 자, 1과세 기간이 몇 개월이죠? 1과세 기간 몇 개월? 6개월이죠. 한마디로 2과세 기간 이상이라는 건 1년 이상에 걸쳐서를 부가세법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1년 이상에 걸쳐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하고 월세를 선불이나 후불로 1년치를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럼 받았을 때에 공급시효가 할 거냐?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가세법은 얘도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로 해서 그때 해당하는 기간, 과세기간의 기간만큼을 우리는 가지고 와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 나눠 가지고 3달마다 신고하러 가지고 오라. 이게 공급 시기가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자, 우리 다른 거 말고 간주 임대료는 기억할게요. 나중에 간주 임대료가 이렇게 될 거예요. 3월 31일자나 6월 30일이나 9월 30일이나 12월 31일로
과세 유형은 14건별로 처리를 해서 간주임대료를 처리할 거예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공급 시기는 이 날짜다. 월세 받는 날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공급 시기가 있죠.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총률이 이 날짜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날짜에 매입 매출 전표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주임대료는. 자, 그럼 이제 우리 공급 시기를 받고 자, 이제 215페이지에 영세율로 갑시다. 215페이지에 영세율. 영세율은 0%의 세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0%의 세율. 그럼 이건 과세 거래인데 자, 영세율 거래는 과세 거래예요. 그럼 이 과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로서 국내 공급하는 거는 10%를 부과하고 징수해서 납부할 거고 국외 공급하는 건 0%를 부과해서 징수해서 납부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세율 제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라는 건 수출할 때도 부과하고 수입하는 나라도 부과하게 되면 국제적 이중과세가 되어서 수입한 물건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서 물건을 서로 거래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부가가치세 세율이 서로 틀려요. 우리나라는 10%인데 일본은 세법어전에 5% 적혀 있어요. 7, 8%는 다른 걸로 해서 소비세를 붙여버린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 23%래요. 우리나라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그럼 이걸 우리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쓴 적도 있는데 내가 카트 협정 때 처음 먼저 해봤는데 그건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나라가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이 영세율 제도는 과세 사업자고 적용하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고 이건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출업자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국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웬만한 무역 협정에는 전부 다 가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죠. 전부 다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근데 말이 우리 소비적 과세 원칙 구현이지 우리나라는 우리 상호 면세주의를 써요. 상호 면세주의라는 건 상대방이 이걸 지키는 WTO에 가입돼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대로 하고 가입 안 돼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우리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세법에서는 상호 면세주의. 제가 면제 주면 나도 면제 주고 제가 면제 안 해주면 면제 안 해주는 이런 방법을 써요. 자, 그럼 영세율은 수출하는 업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럼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은 부과하는 거예요. 세율은 부과하는데 영원의 세율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과세 사업자가 있고 과세 사업자가 있고 과세 사업자가 있고 자, 우리 최종 소비자가 있는데 이 최종 소비자가 국외라고 볼게요. 자, 국외면 자, 과거에 제가 얘네들 이렇게 주고받는 거
설명할 때에 봤을 때 얘가 1,000원에 팔아요. 그럼 100원의 거래징수에서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를 하겠죠. 그죠? 또 얘도 과세사업자니까 1,000원의 부가가치 남길 거면 2,000원에 200원 해서 여기에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할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외국에 수출을 하죠. 그러면 수출을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제거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럼 3,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0%의 세율을 하면 0원이겠죠. 그럼 최종 소비자는 3,000원에 사쓰게 되는데 얘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1,000원, 1,000원, 1,000원 남긴 거에 3,000원을 사쓰는데 그럼 얘는 세무서에 매출세액이 0원이고 매입세액이 100원, 200원이면 200원을 얘는 환급받게 되죠. 환급. 이 200원 환급받는 게 이 앞 단계에서 100원 받았고 얘 100원 받은 걸 얘한테 전부 다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가 받았던 세금을 전부 다 사업자한테 다시 다 돌려줘 버림으로 해서 우리 세무서가 가져간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해서 최종 소비자인 국외한테 부가가치세를 전혀 전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이 앞 단계에서 받았던 거를 전부 다 제거하게 사업자에게 돌려줘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는 제도가 우리 영세율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얘는 환급 받잖아. 환급 받는다는 게 앞에 받았던 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얘한테. 얘는 매출세액은 0원이니까 사면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200원 돌려준다는 걸 이 앞 단계에 있었던 걸 전부 다 돌려줘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세법이 생돈 주는 게 아니고 앞에 자기들이 받았던 거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자가 200원 줬다가 200원 돌려받는 이게 힘들잖아. 200원 줬다가 받는 게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1,000원에 팔고 1,100원에 팔아서 100원을 세무서에 내요. 그럼 얘도 얘한테 파는데 얘가 나 지금 수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한테 로컬 LC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수출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수출 재화의 내국 거래로 2,000원에 0원으로 주게 되면 세무서는 한테 예신고할 때 매출세액 0원에 매입세액 100원으로 마이너스 100원을 얘한테 다시 돌려줄 건데 그건 이 앞 단계에 있었던 거 돌려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영세율로 샀기 때문에 수출도 3,000원에 0원 하게 되면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둘 다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줄 필요가 없도록 해서 수출하는 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이렇게 우리는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수출업자죠. 수출업자가 국외로 보내는 거 하고 수출업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여기까지는 0%의 세율이 적용이 가능한데 영세율 업자와 다이렉트가 아닌 한 다리만 걸치면 여기는 영세율 적용이 안 돼요. 여기서는 10%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출업자하고 거래하는 내국 거래에서는 영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수출업자 건너뛰고 한 단계 더 건너간 곳은 저기는 수출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은 안 돼요. 여기서는 10%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표현할 때 이거 잘 봐야 돼요. 수출업자와 계약된 이 회사랑 거래했다고 하는 건지 수출업자와 거래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이 위치인지 이 위치인지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로컬 LC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조금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있고
그 외에 외국 회사가 있어요. 그럼 외국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물건을 사겠대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팔아야 되겠죠. 팔 건데 걔가 물건부터 보내달래요. 여러분은 물건 보낼 거예요? 돈 받고 보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부터 보내라 그랬더니 쟤는 물건부터 보내래. 그럼 서로 거래를 못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물건 살려는 국가에 가서 계약서를 써요. 왜냐하면 물건 살려는 국가 그 기업이 있는 국가에 살려는 사람의 주 거래 은행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거래를 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가서 사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원래 사는 사람의 국가로 와서 마지막에 해요. 그럼 얘가 자기 주 거래 은행에 가서 LC 구자를 터요. 그럼 LC 구자를 트면 이 LC 구자는 우리 둘이의 거래 계약서 내용대로 해서 우리가 이행을 하면 이 돈을 우리 회사한테 지급하겠다는 지급 보증을 서줘요. 이 회사가 그 돈을 넣어두든 아니면 안 넣어둬도 이 회사가 계약대로 이행하면 우리 회사에 돈을 주겠다는 지급 보증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회사로부터 물건을 재화의 공급을 받는데 나 수출할 거니까 영세일로 줘요 라고 했더니 얘가 저한테 웃으면서 너가 수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너가 수출한다는 증빙을 줘야 내가 영세일로 준 거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지 너가 수출한다고 말만 가지고는 영세일로 줬다가 얘가 대신 물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영세일로 안 주겠죠. 그럼 나는 수출한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나의 주 거래은행에서 AC 구자를 터요. 그러면 내 주 거래은행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이 상대방의 주 거래은행 써준 곳에 신용장 써준 곳에서 연락을 해서 수출 신용장이라는 걸 받아요. 우리 관세법에서는 원신용장, 본신용장이라고도 하고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그냥 신용장 혹은 수출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신용장을 받게 되면 나의 주 거래 은행에서 이제 수출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이 내국 신용장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이 내국 신용장의 영어 글자가 로컬 A예요. 레터 크레딧 신용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근데 우리나라 신용장 제도는 이건 지급 보증을 서줘요. 근데 우리 회사와 이 내주거래은행이 지급 보증을 서줄 만큼의 돈독한 신용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주거래은행장이나 외국한 은행장 이름으로 구매 확인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그래서 이거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문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시를 하게 되면 얘는 이 물건을 파는 거니까 0% 세율의 세금 계산서를 나한테 발급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영세율로 받았죠. 그럼 지금 우리 첫 번째가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자, 이 영세율 거래도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얘도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물건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영세율로 물건을 받아서 당연히 대금도 주겠죠. 자, 외국 회사로 수출을 해요. 이걸 우리 직수출이라고 하죠. 그럼 직수출하는데 이것도 과세 거래예요. 0% 세율에. 그럼 우리는 이제 직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가 수출할 줄 몰라서 우리 회사 보고 수출할 때 같이 해달래. 그게 대행 수출이에요. 그래서 직접 수출이나 대행 수출을 하게 되면 자, 이때 또 영세율 적용을 받을 건데 그럼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을 때 그 해외에 있는 업체가 그 세금 계산서를 보고 우리 회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줄까요? 세금 계산서 학계표 제출해 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봐야 그 발급에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거래도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데, 근데 발급한 거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수출은 실익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거예요. 혹은 뭐 이거 말고도 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든지 외국 항행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급해봐야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 증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론 시험에서도 만약에 그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실익이 없는 거에 대해서 면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국 신용장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수출업자잖아요. 지금 이 회사가 수출업자인데 수출업자한테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없어도 영세율 적용이 돼요. 영세율에서 그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요. 수출업자한테 인가공해서 제품으로 공급해줘서 저 사람이 수출한다고 할 때는 그때도 돼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니까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17페이지에 면세를 봅시다. 면세. 면세 제도는 우리 그 비행기 타러 가면 있는 면세점의 그 면세가 아니에요. 이 면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한다라는 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을 받지 말라라고 법전에 적어놓은 그 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금이 아니고 딱 이것만. 자, 그럼 이 면세 제도를 하는 취지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자, 그럼 이 소비자를 위한다는 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거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 그 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처음 할 때에 부가가치세는 물세고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진성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자,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는 건 우리 토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인이 바뀌면 그것 때문에 계속 부가가치세가 창출되어서 이중과세가 되는 그런 형식은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에 우리 면세 제도를 준 거예요. 그리고 뭐 공익 목적도 있고. 그럼 우리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면세 항목은 우리 218페이지에 가면 자, 면세 항목들이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이 면세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 거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법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매출세액 받지 말라는 이 면세품을 법전에 명시를 해놓고, 그래놓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해라는 게 일반 소비세다라고 했었죠. 그럼 면세 항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미가공, 농수산, 축산, 민산품이 있죠. 그럼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은 얘는 우리 국내산은 식용이든 비식용이든 전부 다 면세인데 수입산은 식용만 면세고 비식용은 과세예요. 우리 우리 수입산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은 비식용은 과세예요. 그럼 식용만 면세인데 자, 여기에서 봤을 때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세 사업자의 형태를 보면 자, 우리 쌀집이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 생선가게 그리고 정육점 그리고 우리 과일가게 그리고 꽃집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할 건데 이 사업자들은 면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 우리는 가공하지 않은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들은 면세예요. 여기에 열을 가해서 가공을 하는 순간 과세품으로 바뀌는데 근데 단순 1차 가공까지는 봐줘요. 우유 같은 경우에 흰 우유에 멸균을 해야지 우리가 먹지. 그냥 젖소한테서 우유 짠 거 바로 먹으면 우리 다 배탈 나겠죠. 그런 단순 1차 가공까지는 우리 면세예요. 그래서 흰 우유는 면세인데 거기에 초콜릿이나 바나나나 그런 향을 타는 가공이죠. 그런 순간 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단순 1차 가공이라는 게 이건 옛날 77년도에 만들어진 기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콩은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인데 이걸 가공해야 두부까지 되죠. 근데 단순 두부까지는 면세예요. 면세. 근데 이 두부도 사실 포장 안 한 판두부는 면세, 뭐 포장한 두부는 과세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자, 다음 또 우리가 볼게 우리 교재 그냥 218페이지 보고 쭉 내려갈게요. 수돗물이나 연탄, 무연탄은 우리 면세고 물 없으면 못 사니까 여객 운송 용역 적혀 있죠. 자, 이거는 우리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그리고 그 기차 중에 새마을호급까지는 우리는 면세예요. 그럼 우리 우등고속 있죠. 고속버스도 그냥 45인승 그 의자 편하지 않는 버스 있죠. 그거는 면세고 이제 우등고속하고 그리고 KTX, 항공기, 택시 이런 것들은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세버스 아저씨는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과세 사업자예요. 세운양서도 발행해줘요. 그래서 전세버스는 그냥 과세 사업자예요. 자, 그리고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이라든지 생리대라든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료. 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건 땅에 부수되는 토지는 앞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의 임대는 면세죠. 그러면 토지의 임대는 원래 과세라는 거예요. 하지만 집 앞마당까지는 우리 면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법법전에 수도권 지역은 연면적이 5배까지, 뭐 수도권 외 지역은 연면적의 10배까지 뭐 이런 규정들이 적혀 있어요. 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용역 적혀 있죠. 자, 우리 그 근린상가나 이런 곳에서 어린이집을 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부담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차피 학부형들한테 그 돈까지 다 징수를 해서 납부만 하면 되니까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는 학부형들이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은 면세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의료보험 운용. 아파서 병원 가는 게 부담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병원은 자, 그런데 이 병원에서도 그 미용 목적 성형에 대해서는 과세예요. 치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용 목적의 성형은 과세 거래인 거고 치료 목적이 면세고 그리고 그 가축의 의료 행위도 면세예요. 근데 가축이 아닌 동물병원은 과세예요. 자, 애완동물하고 가축하고 느낌이 다르죠. 가축은 면세인데 애완동물을 기르는 건 그건 자기 부가 활동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면세가 아니에요.
다음 우리 교육 용역이 있죠. 다음 우리 학원도 면세 사업자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많이 만들어졌던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우리 90년대 제가 운전면허 딸 때는 그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은 돈 있는 집 자식이나 운전 더럽게 못하는 애들만 갔었어요. 왜냐면 전부 다 면허 그 경찰서 가서 땄거든. 저도 땄는데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 학원을 과세로 했을 때 국민적 조세 저항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과세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고, 무도학원은 춤추는 학원이에요. 그 춤추는 학원에서 지금 현재 스포츠 댄스, 사교 댄스 이렇게 사람들이 건전하고 좋게 보는데, 옛날에는 카바레 이런 데서 가르치고 하니까 불륜의 온상이어가지고 그런 춤추는 학원들을 과세로 바꿨을 때 그 저항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과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춤추는 학원들 우리 이 뒤쪽 길로 가면 방송 댄스 학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다 과세예요. 이 운동 학원 무도가 아니에요. 춤추는 무도예요. 자, 다음 우리 도서, 우리 책 보기 싫죠. 그렇기 때문에 책에 부가세 있으면 다 안 볼까봐. 그래서 서점도 면세 사업자예요. 서점도. 자, 그리고 뭐 신문 잡지도 그렇고, 자, 인터넷 신문도 우리 과거에는 과세였다가 몇 년 전에 전부 다 면세로 들어왔었고, 자, 면세 창작 그 면세는 예술 창작품이나 혹은 비직업 운동, 우리 아마추어 있죠. 아마추어 야구는 면세, 프로 야구는 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학 농구는 면세, 프로 농구는 과세. 자,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거 있죠. 우리 서울대공원 거기는 면세인데 옆에 보시면 서울랜드라고 있죠. 이렇게 떨어져 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규모 큰곳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윤락시설과 함께하는 동물원은 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시키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3, 4만 원 넘어요. 그럼 10%면 가족 4명 가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우리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자, 이거 잠시 후에 제가 뒤쪽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금융보험 영역. 자, 그것 때문에 은행도 면세 사업자예요. 은행이나 우리 캐피탈이나 리스 회사, 여러분들 회사에서 리스 차량 쓰면 아마 면세로 그 계산서가 날라올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또 보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었냐면,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은 계산서라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은 계산서예요. 우리 과세 사업자의 최고 대표적인 적격 증빙이 세금 계산서인 것처럼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은 계산서예요. 그럼 면세 사업자도 과세품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면세 사업자도. 그렇지만 이 면세 사업자는 과세품을 쓰다가 그걸 팔아도 부가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직원들 구내식당에 쌀 살 거고, 거래처에 굴비 세트 줄 거고, 한우갈비 세트 줄 거고, 과일 상자 선물 세트 줄 거고, 화환 보낼 거예요. 직원이든 거래처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예방 접종 시킬 거고, 그리고 직원들 교육 시킬 거고, 그리고 우리 책 뭐 조세법조 이런 거 사는 문제 나올 거고, 그리고 은행에서 전에 뭐가 나왔냐면 은행에서 봉고차를 샀어요. 근데 증빙은 세법상 적격 증빙 받았대. 그럼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자동차에 꽂힌 거예요. 자동차는 과세품이지. 그런데 은행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못 받아요. 적격 증빙은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53번 매입 면세해야 되는데 자동차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틀렸었어요. 거기다 그쪽에도 현혹되게 자동차 CC를 구인승이라 적어줬거든. 그럼 공제되겠네 이런 생각만 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면세 사업자니까,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로 가서, 자, 면세 폭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면세 폭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아래 제일 아래쪽
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그럼 이 시행령에 우리 면세 포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세 제도 자체가 소비자를 위한 제도죠.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에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220페이지에 제일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혀 있는 곳에 보면 영세율 적용 대상 되는 거, 이건 수출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국민하고 별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 아래에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거, 완전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이죠. 이 조건 되는 사람들이 우리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과세로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면세 포기하는 거는 그냥 면세 포기 신고하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자, 221페이지 위에 보면 언제든지 가능한 면세 포기는 적혀 있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면세 포기한 사람이 다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포기 신고한 날짜부터 3년간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못 돌아간다. 이건 면세만이 아니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형태의 변경에 대해서 뭔가를 한번 포기했으면 돌아가는 데는 무조건 3년간의 시간에 우리 유예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이가세자도 간이가세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간이가세자로 돌아가는 건 3년간 못 돌아간다. 이거 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영세율과 면세율 차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영세율의 경우에는 그냥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과세 사업자라서 매입세 환급도 해주고, 그리고 이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다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만 0% 세율을 받아서 0원을 납부하는 거고, 국내에 파는 거는 10%를 받아서 그냥 10%를 거래징수해서 세무서에 내는 일반적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할 거고 권리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부가가치세법의 혜택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대리납부의 의무라고 적혀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협력의 의무라 그래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 협력의 의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제가 자동차를 파는데 아니면 과세품을 파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래요. 그래, 나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부가세를 무조건 받았어요. 근데 세금계산서 딱 발행해 주는데 얘가 면세사업자인 거야. 가운데 번호 보면 면세사업자는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개인이면 소득세법상의 넘버가 가운데 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번호가 틀려요. 그러면 면세사업자인가 아는데, 그래도 면세사업자라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난 부가세 무조건 받겠죠. 근데 제가 부가세 신고를 안 해. 그럼 난 받았지만 이걸 굳이 세무서에 내고 싶을까요? 안 내고 싶겠죠. 그것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면세사업자한테는 너는 매출세액은 없을 거니까, 하지만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받을 거니까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도 사업자 등록할 때에 그 협력의 의무에 체크를 해요. 그 협력의 의무에 체크해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의무가 있어요. 면세사업자도. 그리고 대리납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MRI 기계 같은 거 있죠. 그럼 그 MRI 기계가 외국산인데 이걸 고치려면 외국 회사에서 올 거예요. 그러면 용역에 수입이 되죠. 돈 수입되면 그 사람, 그 외국 회사가 한테 돈을 줄 건데 그 돈을 줄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주래. 그게 면세사업자한테 그걸 주면서 거래 징수하고 납부하라는 게 대리 납부에 대한 의무예요. 자,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죠. 면세사업자는 환급 못 받죠. 왜냐면 매출세가 창출 안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그냥 하는 대로 받아야죠. 그치? 그거는 파는 사람의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사업자 형태에서 따라 받는 거죠. 자, 이제 주택 부수 토지 임대 용역 가지고 봤을 때, 자, 이번에는 과세 면세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면세 우선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먼저 여러분 기준 잡으실게. 주택은 우리 주택의 임대는 면세고 사업용 건물을 우리 상가라고 표현하는데 사업용 건물의 임대는 과세예요. 근데 한 건물에서 같이 이제 두 개를 다 하는 거야. 주택도 임대하고 그리고 우리 상가도 임대를 하면 주택 임대하는 면적이 더 넓다면 전부 다 주택의 그 임대로 봐서 전부 다 면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대로 하면 사업용 건물의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다 사업용 건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안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업용 건물 분원 과세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해서 나누는데 주택이 더 크면 전부 다 그냥 면세로 보겠다는 게 면세 우선주의로 잡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세를 좀 더 위주로 해주고 있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부동산 임대 및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라 적혀 있는데, 자, 건물의 공급은 과세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222페이지에 우리 일단 예외 아래 있는 거 말고 우리 원칙 적혀 있는 것 있죠. 건물의 공급은 과세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그리고 임대는 건물이든 토지든 둘 다 부동산 임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과세가 원칙이에요. 원칙은. 근데 예외가 우리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예외로 잡혀져 있는데, 자, 우리 건물의 공급에서 구민주택 규모 있죠? 구민주택 규모 몇 제곱미터죠? 아파트 분양 광고 한 번쯤이라도 보신 분 있으면 안면이 많은 면적이 있어요. 85제곱미터. 그게 구민주택이에요. 85제곱미터면 평형으로 하면 대략 한 32평 정도 돼요. 그게 구민주택 규모고, 그 구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은 면세예요.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30평대 아파트 하면 몇 억씩 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만 해도 몇 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당연히 엄청 큰 돈이죠. 몇 천만 원이면.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면세를 하는데, 그럼 우리 건물의 임대는 과세인데 주택의 임대는 면세로 하는 이유가 집주인이 부가가치세 있다고 해서 슬플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결국은 부담되는 건 월세 세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우리 사무실은 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거에 대해서는 다 집에 관련된 거죠. 그럼 우리 그 아래에 우리 토지의 임대는 원래 과세인데 앞에 제가 말했던 우리 집 앞마당 주택에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집 앞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 앞마당에 대해서는 면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면세는 불완전 면세다 부분 면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거 가지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과세사업자고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있으면, 자, 얘한테 1,000원의 부가세 1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하겠죠. 그리고 얘도 과세사업자니까 100원을 환급받고 1,000원 남기면 2,000원에 팔고 2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200원 매출세액에서 100원의 매입세액을 빼서 100원을 납부를 하겠죠. 근데 얘는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200원을 공제를 못 받죠. 그럼 2,200원에 산 거예요. 그럼 2,200원에 사서 자기가 1,000원 남길 거면은 3,200원에 팔고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얘는 세무서에 납부할 일이 없겠죠. 그럼 얘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얘도 손해본 거 아니에요. 2,200원에 사서 3,200원에 쓰니까 1,000원 남기는 건 똑같잖아. 제가 과거에 1,000원씩 남긴다는 거. 근데 최종 소비자는
전부 다 과세 사업자였으면 3,300원에 샀을 건데 얘는 3,200원에 샀게 되죠. 그러면 최종 소비자한테 세부담이 작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영세율은 얘한테 200원을 다 돌려줘 버려 가지고 2,000원에 산 거라서 3,000원에 외국에 수출했는데, 근데 그때 그 200원을 돌려줬잖아. 근데 면세 제도는 얘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급 안 해준다는 건. 한마디로 최종 소비자가 면세 사업자 이전 단계에 있는 곳에서는 얘를 지금 징수를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얘를 부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혹은 불완전 면세라고 하는데, 두 개 그림만 더 보고는 끝낼게요. 자, 보세요.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예요. 자, 그럼 얘가 누구든 간에 얘는 무조건 이렇게 받아서 100원을 세무서에 내요. 그럼 얘는 1,100원에 샀는데 공제가 안 되니까 2,100원에 부가가치세 없이 팔고 세무서에 안 낼 거 없고, 그럼 얘도 2,100원에 샀으니까 3,100원에 팔고 세무서에 낼 거 없어서 최종 소비자는 3,100원에 샀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에 근본 지금 틀이 뭐냐면 사업자들이 다 1,000원씩 남긴다는 전제에서 하는 건데, 그럼 사업자가 남긴 1,000원하고 초과된 돈은 세무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사업자 단계에서 있는 건 가져가죠.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면세 사업자였다면 부가세법이 하나도 안 가져가고 쭉 오는 게 면세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쌀을 사드실 때 그 가격은 전부 다 사업자들이 남긴 돈이에요. 농민부터 전부 다. 세금은 들어간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면세 제도가 있으면 최종 소비자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과세 사업자가 있어요. 면세 사업자요. 그리고 과세 사업자요.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과세 사업자가 1,000원에 팔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1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 100원을 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1,100원에 샀어요. 그럼 얘는 2,100원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없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안 내요. 자, 그럼 문제는 얘예요. 얘 2,100원에 샀죠. 부가세 없으니까 돌려받을 거 없어요. 근데 자기도 1,000원 남기고 싶으면 3,100원에 팔죠. 그럼 얘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면세품을 사와서 팔든 뭘 팔든 부가세 받아야 돼요. 그럼 얘는 310원을 받게 되면 최종 소비자는 3,410원의 이 물건을 사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310원 받은 거에 대해서 얘는 1,000원만 남기는 거야. 310원은 세무서에 이 310원을 내게 돼요. 자, 면세 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그랬죠?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과세 사업자로 만약 했다면 3,300원에 샀을 건데,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껴버리니까 오히려 최종 소비자가 부담이 더 많이 되게 되고, 그 부담에 대한 그 범위를 잡아보면 사업자든 1,000원씩 남긴 건 똑같아요. 부가가치세법이 100원하고 310원하고 가져가서 부가가치세법이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라고 그래요.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이 누적 효과가, 면세 사업은 최종 소비자하고 면세 사업자가 붙어 있으면 좋은 효과가 나오는데, 이 과세 사업자 사이에 이가 껴는 순간 이게 이 사업자가 부담했던 100원까지 같이 증가가 되어서 넘어가 버리는 누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부가가치세의 제도를 모순점을 발생시키게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부가세법은 얘하고는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면세 사업자거든. 그럼 얘랑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럼 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무 비싸게 파는 것 같아. 너 그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얘는 원래 얘가 과세 사업자로 이렇게 샀으면 200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2,000원에 사는 거잖아. 2,200원 주고 나서 200원을 세금계산서 받아서 돌려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얘한테 2,100원에 산다는 건 싸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거예요.
2,200원 주고 200원 돌려받으면 2,000원에 산 건데 얘는 지금 2,100원 주고 끝내버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가가치세법이 그래? 그럼 너가 그렇다면 너 지금 매입세액이 없지? 그런데 없는 매입세 100원을 환급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2,100원에 샀는데 100원을 돌려주면 2,000원에 산 거니까 그럼 너는 1,000원 남길 거면 3,000원이고 300원에서 방금 이 누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의제 매입세액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빼주는 걸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입매출 전표 끝나고 그래서 부속 서류 가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럼 얘 10%가 아니고 이제 사업자 형태에 따라서 일정 비율만큼 해줄 건데 그 취지가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했고, 자 225페이지에 과세 표준은 간단하니까 뭐 이것만 설명하고는 끝냅시다. 자, 과세 표준이라는 건 모든 세법마다 다 있는 건데 이 과세 표준은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 그래요.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공급가액이다, 세액이다, 공급대가다. 자,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는 알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자, 그럼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10% 했을 때 세액이 10만 원이고 공급대가는 1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자, 과세 표준을 찾아보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건 세율 10%를 부과해서 세액 10만 원을 산출한 금액은 대상되는 금액은 이 1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표준은 이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입매출 전표든 아니면 부가신고서든 공급가액 적혀 있는 거는 과세 표준을 써라는 의미예요. 과세 표준. 자, 그럼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에 이 금액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표현할 때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공급 가액을 가지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세액을 이야기하거나 이 금액을 이야기할 때 그럼 공급 대가를 이야기할 때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10분의 100이라고 하고 세액을 이야기할 때는 110만 원 중에 10만 원이다. 공급 대가는 110만 원 중에 110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얘는 100분의 100이다. 100분의 10이다. 100분의 110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공급 대가다, 공급 가액이다 이 표현하는 건 분모에 어떤 숫자를 두냐가 공급 가액이다, 세액이다 이런 뜻의 의미가 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앞에 이 이야기예요. 곱하기 100만 원을 공급 대가라는 건 이 앞에 쓸 금액을 이 100만 원을 내고 싶으면 110만 원이라고 써야 100만 원 나올 거잖아. 그죠? 얘네들은 110만 원 써야 10만 원 나올 거고 110만 원 써야 110만 원 나올 건데 분모에 100이라고 쓴 거는 여기에 100만 원 공급 가액이 들어와야 될 거죠. 그럼 세법 그 시행 규칙에
어느 분수가 분모에 적혀 있냐에 따라서 내가 그 앞에 금액을 공급 대가를 쓸 거냐 공급 가액을 쓸 거냐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공급 대가를 그 공급 가액으로 할 때 나누기 1점이라죠.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급 가액을 공급 대가 만들 때도 곱하기 1점이라는 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 기록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일반 과세자 이야기고 간이 과세자는 과세 표준이 공급 대가예요. 간이 과세자는 공급 대가 그냥 새우깡이든 뭐든 쭉 팔아보세요. 그럼 얼마치 파셨네요? 그럼 부가가치를 그 이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은 몇 퍼센트니까 얼마 보셨겠네요? 그거에 10% 내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우리 간이과세자의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226페이지에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이 앞에 제가 공급 시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외상이나 할부 판매는 제가 3,600만 원짜리 할 때 과세 표준은 세금계산서에 쓸 금액, 공급가액. 그때 10개월 할부를 하면 3,6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한 방에 반영해 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총가액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계약서에 100만 원씩 36개월 할부할 때, 그 계약서에 36번 공급식인데 그때마다 받기로 한 100만 원만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다는 게 이 표현인 거예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해주겠다가 약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래 또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있죠. 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자, 원칙은 일반적으로 수출에 대한 경우죠.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지금 우리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만큼 벌었다는 개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금액으로 거래했어요라고 신고해 주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돈 받기로 하더라도 이날에 원화로 신고해야 되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로 신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 그리고 나머지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226페이지 양가로 4번에 자, 이것만 보고 끝냅시다. 자, 수출 재화에 대한 과세 표준 적혀 있죠. 자, 수출 재화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 앞에 공급 시기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관세, 과세 가격의 관세 그리고 각종 부가세들을 다 합쳐서 이거에 10%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수입에 대해서는 이 금액들을 세관장이 수입하는 자로부터 우리 거래 징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나머지는 내일 저와 같이 보면 내일 세무계산서 매입 보고 세무계산서 보고
모레 메인 매출 전표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